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정한국입니다. 오늘은 어떤 동적 자산 배분이 궁합이 맞는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은 빠른 전략도 있고 느린 전략도 있고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많은 투자 전략들을 설명을 하는데 제일 이해가 힘드신 부분이 동적 자산 배분인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인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은 핵심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시장이 좋으면 또는 상승장에는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위험 자산을 매수한다. 보통 그게 주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시장이 나쁘면,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위험 자산을 싹 다 팔아버리고 안전자산, 그러니까 채권 또는 현금으로 넘어간다. 그 두 개가 동적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상승장에는 최근에 제일 잘 나갔던 놈을 사는 거고, 하락장에는 주식 같은 거 다 팔아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다.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전략이 70개가 넘습니다. 근데 왜 70개가 넘는 건가? 왜냐면은 전략마다 디테일이 다 다르거든요. 조금 전에 1번과 2번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자,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상승장과 하락장의 정의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보통은 최근의 가격 변화나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로 지금이 상승장 또는 하락장인지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전략들은 최근 1년에 그 자산이 올랐다라면 상승장, 내렸다 하면 하락장으로 보고요. 어떤 다른 전략들은 뭐 예를 들면 3개월 이동 평균선보다 주가가 높다. 그럼 상승장, 낮다 하면 하락장. 이제 그런 식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임의대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또 두 번째 질문이 최근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나오죠. 여기서 뭐 최근 한 달, 석 달을 볼 수도 있고 최근 1년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전략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상승장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유니버스에서 몇 개 자산을 투자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식이 수만 개가 있고 ETF도 수천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승장, 하락장을 고려를 할 때 막 수천 개 ETF에 투자했다가 뺐다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ETF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락장도 마찬가지죠. 그럼 하락장도 어떤 유니버스, 그러니까 어떤 채권 또는 현금이 여기 들어가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하락장이 오면은 그 중에서 몇 개 분산 투자를 하는가 이런 거 가지고도 수많은 새로운 전략들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자산 자체의 최근 가격 변화만 보는가 아니면은 전체 금융시장의 최근 가격 변화도 보는가 이런 것도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미국 주식이 최근에 좋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최근 뭐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미국 주식 사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근데 예를 들면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주식이라든지 일본 주식이라든지 심지어 주식뿐만이 아닌 채권, 금 이런 것도 다 같이 봐가지고 미국 주식은 최근에 좋은 게 맞는데 나머지 시장들은 굉장히 구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주식 자체는 좋은데 전체 금융 자산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TMR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전략은 70개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것만 70개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임의적으로 계속 새로운 전략을 짜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략들을 클러스터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클러스터별로 어떻게 나눴냐 하면은 Allocate Smart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코렐레이션, 상관성이 들어가가지고 참고로 이거 유료입니다. 들어가서 그 클러스터 아날리시스라는 거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Allocate Smart이라는 사이트에서 본인들이 아는 이제 모든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이렇게 나무처럼 클러스터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여기 뭐 Primarily Passive도 있고 Slow Tactical도 있고 Classical Tactical도 있고 무슨 뭐 Keller's Corner도 있고 Fast Tactical도 있고 여기 무슨 뭐 Bonds도 있고 뭐 RPV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그죠? 되게 혼란스럽죠. 자, 근데 왜 이런 나무가 존재하고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가장 밑에 보면은 Primarily Passive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죠? 이 코너가 이제 뭐냐 하면요. 그 정적 자산 배분 또는 거의 정적 자산 배분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패시브라는 거는 정적 자산 배분, 대표적인 걸로 연구 포트폴리오나 올레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primary는 뭐 거의란 뜻이거든요. almost란 뜻인데 한마디로 그 LAA나 RAA 같은 전략이 있어요. 왜냐하면 LAA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거고 RAA는 올레더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그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거든요. 자, 얘네들은요 장점이 뭐냐면은 단순하죠. 왜냐하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이해하잖아요. 올리더 같은 거 다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거래 비용도 적죠. 거래를 별로 안 하니까. 그리고 상승장에는 상승장 폭을 다 먹습니다. 자, 단점은 뭐냐 하면은 얘네들은 아무리 자산 배분이 잘 되었다라고 한지언정 진짜로 하락장이 와가지고 뭐 주식, 채권 이런 게 다 떨어지면은 얘네들은 하락장을 완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적 자산 배분들은 보통 연봉리 수익률이 10% 미만일 경우가 많고요. 또는 10% 언저리 정도 나오고, 근데 MDD는 한 15에서 30% 정도 좀 폭이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올레더 같은 거를 하면은 그 한국형 올레더는 미국과 한국이 좀 더 분산을 해서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락장에는 좀 얻어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너는 느리고 심플한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알로케이트 스마트에 가면은 요쪽 그리고 요쪽에 있습니다. 슬로우가 있고 클래시컬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클래시컬, 슬로우 둘 다 좀 느린 전략들인데, 자, 왜 느리냐 하면은 얘네들은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할 때 10개월 이동 평균, 최근 1년 수익, 그러니까 좀 텀이 긴 거를 그런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주가가 낮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주가가 보통 한동안 이미 하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1년 전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년 전에는 주식이 뭐 100이었는데 그 후에 막 120, 130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몇 달 동안 슬슬 떨어져야지만 다시 100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00 밑으로 떨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락장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좀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락장이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 질질 어느 정도 떨어진 후에야지 하락장이네 눈치채는 전략들이거든요. 그런 전략들로 뭐 GTAA라든지 듀얼 모멘텀 같은 전략이 있고 종합 듀얼 모멘텀 같은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 휩소를 피할 수 있다. 휩소라는 거는 뭐 속임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게 어느 정도 추세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하락 또는 상승이 확인된 후에야지 이 전략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주 단위, 월 단위로 되게 짧게 움직이는 작은 추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다 이제 놓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강한 추세에 참여를 해가지고 상승장의 상당 부분을 먹는 것도 좋고요. 거래 비용도 적은 편입니다. 거래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요. 단점은 아무래도 조금 더 느리게 추세에 대응하기 때문에 하락장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야 드디어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 초반에 데미지가 좀 큰 편이에요.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켈러 코너와 빠른 전략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켈러스 코너가 있고 파스트 택티컬이 있고요. 한마디로 이쪽 분야는 거의 다 켈러시가 만들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여기는 이제 뭐가 다니냐 하면은 빠른 전략은 뭐 VAA, DAA, BAA, 가속 듀얼 모멘텀 이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연봉 리스크이 10에서 15%, MDD도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전략들이고요. 장점은 추세에 매우 빨리 대응하거든요. 한마디로 뭐 한두 달 정도만 추세가 진행이 되면 벌써 오 하면서 뭐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상승장에 와가지고 한두 달 정도만 장이 많이 올라도 왁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하락 추세를 거의 다 피해가는 큰 장점이 있고요. 상승장도 그럭저럭 다 먹습니다. 그럭저럭 다 먹어요. 자, 단점은 거래 비용이 높고 비추세 기간에 휩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비추세 구간에는 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들어갔다 깨지고 내려갈 때 팔았다가 그 다음 상승장에 대응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지표나 채권으로만 투자하는 그런 동적자산 배분 전략들도 있습니다. 어딨니? 여기 보면은 RPV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경제 그 지표를 주로 사용하는 전략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번즈가 이제 채권을 주로 이제 이용하는 동적자산 배분 전략들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채권이나 이제 경제 지표를 쓰기 때문에 다른 전략들은 주로 그 최근에 주식 시장이 얼마나 움직였나 이런 거를 보고 투자하는 전략들인데 얘네들과 상관성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에만 투자하면은 다른 전략들은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데 당연히 상관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석 달, 1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는 그런 전략들과 비교해서 경제지표를 보는 전략들은 아무래도 상관성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지표 채권 전략들은 좀 분산 투자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클러스터를 여러 개 주면은 저 중에 어떤 것이 최선인가 이런 답 없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다 전략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A or B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A and B가 보통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뭐가 좋을까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50% A, 50% B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게 장단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A와 B가 상관성이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A와 B를 50대 50으로 투자를 하면은 전체 포트폴리오 MDD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잖아요. 상관성이 낮은 곳에 분산
투자하면은 MDD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각 전략의 장단점이 어느 정도 보완된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Allocate Smart이라는 사이트로 한번 실습을 좀 해보죠. 가보면 여기서 이제 2개 이상의 전략들을 섞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 섞어볼게요. 가가지고 올레더라는 전략이 있잖아요. 올레더라는 전략이 있고, 네, 그리고 그 BAA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올레더 전략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느린 전략, 자산 배분이고요. 자산 배분이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비중을 안 바꾸는 전략이고, BAA 같은 전략은 빠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른 전략 클러스터에서 하나, 자산 배분 클러스터에서 하나 해가지고 50대 50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참고로 올레더 전략의 MDD가 20%가 조금 넘어가고, 그 BAA가 15%인가 뭐 그러거든요.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은 50대 50을 투자하면 MDD가 17%, 18%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오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봐봐. 보면은 MDD가 10%로 줄어 있습니다. 10%. 네, 분명히 한 놈은 그 20이 넘었고, 한 놈은 16인가 17인가 그래가지고, 합치면은 50대 50으로 하면 17, 18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 50대 5로 섞어버리면은 이 포트폴리오 MDD가 10.1%로 줄어버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좀 자산 배분, 별로 안 움직이는 전략과 빨리빨리 움직이는 BA를 섞어버리니까 MDD가 두 개 전략 평균이 17, 18에서 10%로 쫙 떨어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죠.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잖아요. 아주 클래식한 듀얼 모멘텀 전략이랑 그 얘랑 한번 BAA 전략을 또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날려버리고, 자, 꺼져라. 날려버리고 여기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는데 트라디셔널 듀얼 모멘텀, 보시다시피 전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서 얘를 50으로 해보죠. 네, 그 트라디셔널 듀얼 모멘텀이, 그러니까 이제 전통 듀얼 모멘텀이 얘도 MDD가 20 정도 되고요. BA가 15인가 16 되니까 합치면 17, 18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얘도 MDD가 9.5까지 떨어졌네요. 그죠? 예,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듀얼 모멘텀은 느린 전략이고요. BA는 빠른 전략입니다. 두 개를 싹 섞여 놓으니까 두 개의 MDD 평균이 17, 18%인데 실제로 50대 50 포트폴리오로 하니까 MDD가 9.5%로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호 보완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듀얼 모멘텀 전략이 깨질 때 BA는 덜 깨지거나 오히려 돈을 벌고, 반대로 BA가 깨지고 돈을 못 벌 때 듀얼 모멘텀이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전략을 융화를 해놓으면은 MDD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거 보여드려야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또 하나 전략을 추가해야지. 여기 보면은 우리 채권 전략이 하나 있거든요. 노벨 아저씨가 만든 택티컬 번드 스트래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 33, 얘 33, 얘 34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듀얼 모멘텀을 쓰지는 않고 변형 듀얼 모멘텀이라는 거 쓰고 있기는 한데, 근데 뭐 여기 뭐 보여드리는 것 차원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은 아직 여기 없거든요. 요 Allocate Smartly에 전체 포트폴리오 MDD가 한 7% 나왔네. 7% 나왔습니다. 7%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BA 전략이 10 얼마였어? 15, 6 이렇게 됐고, 듀얼 모멘텀이 20 정도 나오고, 이 채권 전략이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평균 한번 내보세요. 15, 16, 36, 뭐 45. 그럼 이게 세 개의 평균이 15% 정도인데, 근데 실제 포트폴리오 MDD는 7%, 반 이하로 줄어버렸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만 봐도 이 클러스터별로 동적 자산 배분을 나눠가지고 투자를 할 경우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동적 자산 배분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MDD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A 플러스 B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A가 좋냐, B가 좋냐, 이 경쟁하는 거, 이거 노입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협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A, B, C 전략에 같이 투자하는 게,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MDD도 줄어들고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 원래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데도 두 명이 치고받고 싸우면은 그 회사에서 나가리 되고 망하잖아요. 근데 그 둘이 손을 잡아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전략을 같이 쓰면은 아주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BAA, 듀얼 모멘텀, 채권 전략을 같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쓰면은 아주 시너지가 난다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제가 수익률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죠. MDD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통 두 개나 세 개 전략을 섞으면요, 수익률이 그 두 개 전략의 평균 정도로 나옵니다. 그거에서 좀 미세하게 좋아지긴 하는데 보통은 한 1% 미만으로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2개, 3개 전략을 섞으면은 수익률은 대단히 늘어나는 거는 별로 없는데 그 대신에 보셨다시피 NDD가 대폭 축소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를 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러님들. 요즘 장에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오호, 이런 흐름 덕에 11월 4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20만 돌파하고 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제가 두 팔 걷고 나서서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부자되기 프로젝트는 그동안 제가 구축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 그리고 전략을 보면서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다 주시는 포트폴리오나 전략이 오히려 너무 탄탄해가지고 제가 놀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많이 공유돼야 한다는 마음에 제가 이제 공식 소통방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방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너무 어렵다, 좀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 강의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와 오셨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시지 않도록 옆에서 케어드리면서 부자가 되는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이번 기수는 소수의 분들을 추가로 초대드리고 마감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하시며 팩폭과 끈질긴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부자되기 프로젝트에서 만나시죠. 예!